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전혀 공감이 잘 안 되었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23살이 되자 부모님의 권유로요. 손자리에 나가게 된 후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못 모르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23살이라는 나이는 손자리에 나가기에 너무 어린 편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호영호자일 정도로 정말 가까운 관계였고 두 분이 손자 손녀를 인연으로 생각하며 성인이 되면 이어주자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양가 할아버지들이 모두 계셨고 게다가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친정 아버지께서는 선처리에 할아버지께서 내보내라는 말씀을 하시자 처음으로 격분하셨습니다. 본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약속이어서 왜 자신의 소중한 딸을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야 하는지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막무가내를 선언하신 할아버지 앞에서 친정아버지는 두 손과 발을 다들며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잘 파악한 저는 거절하지 않고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손자리에 나가서 시간만 보내려 했는데 예상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핑계를 대고 결혼을 불발시킬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간 현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나뉘었어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일이 다 지나고 나니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자아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젠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요. 이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도입부가 변해졌어요. 전 남편과 나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우리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버렸어요. 전 남편은 정말 난폭했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된 초에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는 여자를 희생양 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참았어요. 버틴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전 남편이 아무리 난폭한 행동을 해도 못된 성격을 드러내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친정 식구들은 제가 잘못했으니 이런 꼴을 당했을 거라고 창피하게 생각할 게 뻔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 이유를 설명해도 친정 식구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죠. 당시 전 남편은 신혼집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며 저를 쥐어잡더라도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아주 천사처럼 굴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친정 식구들은 제 앞에서 전 남편 같이 착한 사람을 못 봤다며 매번 칭찬을 늘어놓았죠. 당시에는 이혼을 선택해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얼마든지 전 남편이 싸우거나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참고 지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둘째가 태어나자 전 남편은 더욱 행동이 과감해졌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전 남편은 그런 나를 볼 때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난리를 쳤거든요. 야, 내가 뭔데 자빠져 있어. 해가
라고 말이죠. 중천에 떠 있는데 당장 일어나기 싫어.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오늘만 누워서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쉬는 게 뭘 쉬어야 하는데 지금 논할 일이 많아. 산더미인데 우선 배고프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와. 전 남편이 성화한 채 결국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집에 있는 몇 개의 반찬을 꺼내놓고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해서 밥을 해줬어. 그런데 전 남편은 식사를 하라는 내 말에 식탁에 다가가서 메뉴를 보더니 반찬을 엎으면서 반항하듯이 난리를 치더라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반찬을 뒤집어 버리고 있어? 너는 이것을 밥으로 차려놓은 건데. 내가 제대로 준비한 돈도 쓰고 너 지금 나한테 왜 거짓말해 내 돈으로만 살려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한 끼만 차려 먹었다고?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반찬을 못 만들었어. 저녁에는 제대로 차려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계란말이만 먹으면 안 돼? 아, 그건 장난이야. 내가 널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아프다고 해서 얼른 밥이나 다시 차리고 애들과 함께 떼내세요. 아까부터 계속 오니까 빨리 가서 다 알려고 했어요. 결국 아침부터 국에 고기 반찬까지 원하는 대로 차려두었지만 아픈 몸을 견뎌가며 그렇게 힘들게 식사를 준비했더니 전 남편은 끝까지 국이 짜다고 하며 고기가 맛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에 5번 이상 반복되어서 저 또한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고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를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다칠까 걱정되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언뜻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전 남편은 도통 난폭한 성격과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식구들을 달달 볶거나 괴롭혔죠.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전 남편이 흥분 상태가 아닐 때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알겠다고 노력하겠다며 대답했고, 그래서 저도 수차례 전 남편을 믿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달래봐도 전 남편은 작심삼일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 싶다가도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노출하는 경미한 성격과 행동을 저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전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가족끼리 한 공간에 있으면 벌벌 떠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전 남편을 분리해보기도 했고,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이들에게 정성 문제 때문이라도 갈라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이혼을 결심한 이후로 전 남편과 대화를 통해 선악을 분명히 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전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전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를 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받아들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이들을 순순히 제가 키우라고 할 것 같지 않았죠. 친정의 도움을 요청해 볼까 싶기도 했지만 보나마나 전 남편 편을 들거나 아이가 있으니 그냥 참고 살라고 할 게 뻔했기에 저는 그냥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전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 집에서 도망치게 되었죠. 물론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고 해도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찜질방이나 숙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지내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며칠씩 신세를 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다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오갈 곳 없이 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전 남편이 아이들을 챙겨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알게 된 후 친정 식구들과 돌아가면서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왔고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들켜서 잡혀 들어가겠다 싶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꽤 길다 보니 전 남편이 제 친구들 번호와 사는 곳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감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았고, 옆 동네에 있는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단칸방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전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까지 쫓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들어오며 제게 자꾸 잡아서 싫다고 했어요. 여보, 말도 없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 내가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와 단칸방을 구해서 살고 있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런데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해? 3개월 동안 내 전화를 무시하고 나아가 있었으면 할 만큼 했잖아. 아이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 당신이 없으니까 집 상태가 아주 난리야. 빨리 가자. 애들이 핑계대는 걸 괜히 듣지 마. 오히려 집 밖으로 나오면 단칸방에 있어도 애들이 행복하다고 한다고 해. 그리고 너의 집 상태가 엉망이면 왜 날 찾아와서 정리하거나 처리하지 못해? 아, 그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그들은 어찌 대응이 망쳐져 있어. 너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어. 내가 한 거는 고약하게 행동하고 강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단칸방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오냐오냐 착하게 대해주니까 막 나오네. 내 헛소리도 들어줄 생각 없으니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자. 당신 지금도 난리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 오냐오냐 착하게 대해준다는 거야? 어찌되었건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는 전남편을 가차없이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전남편은 초인종을 몇 번 더 누르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전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강한 척하고 세게 이야기했지만 단칸방에 도착하자마자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더구나 집 위치까지 알게 되어서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절대 못 찾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서 숨어야 할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마트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이며 단칸방 계약 기간도 남아있어서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볼까 해서 결심했죠. 그러나 예상대로 전 남편은 거의 2년 동안 매주 두세 번씩 집을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려 하기도 했지만 화를 내며 억지로 끌고 가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다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버텨왔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쫓아가서 회의를 했어요. 살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없겠냐며 엄마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고 더 이상 무서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하는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2년간 버텨왔고 단칸방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는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까지 같이 해야 됐습니다. 전학을 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전 남편이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안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전학 문제까지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은 전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죠.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두 아이를 봐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인복이 있는지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더불어 식당 일을 하며 미래에는 저를 위한 변화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름을 걸고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고 약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식탁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죠.
그런데 우체국에서 제 앞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다고 찾아왔어요. 집에 등기우편이 왔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일단 제 앞으로 왔다고 하니 집에서 받아서 열어보았어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 남편으로부터 온 이혼 소장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이혼 소송을 하자고 서류를 보내는 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혼인애 없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새로운 여성이 생겨나거나 생각이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완전히 전 남편과의 연결을 끊고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물론 아이들에게는 부모 사이에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관계가 더 나아 보였고요. 게다가 이혼 소장 서류를 검토해보니 따로 원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 남편이 가진 재산은 농화 2채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이혼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요청할지 고려하시겠어요. 따라서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 문제로 다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았어요. 다만 전 남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할지 모르니까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래도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전 남편은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고 무사히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정말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인지 아이들과의 면접 규정권조차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아이들도 굳이 아버지를 찾거나 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을 하늘이 알아주는 것인지 좋은 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약 8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랜 기간 동안 일해온 식당 사장이 해외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음식 비법을 전수해주고 가게를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맛집으로 소문난 목 좋은 사장님의 가게를 좋은 가격에 인수하여 새 사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첫째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전교 12등까지 올라가는 영광까지 누리며 담임 선생님을 통해 좋은 대학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알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운동 재능을 보여 선수로서의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살짝 사라지고 다행스럽게도 인수한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 세 식구는 단칸방에서 3개 방으로 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첫째 아이를 학원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운동용품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제게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힘을 내어 더 열심히 살게 되었죠. 몇 년이 더 흘러 어느덧 우리 아이들은 다 자라서 첫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운이 좋아 2호선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2가게를 오가는 삶을 유지하면서 저희 일상은 조금씩 변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리어 뜻을 내는 해석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관리도 해야 하고 새로운 요리도 개발해야 하니 항상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가게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항상 다리를 길게 미칠 정도로 이동했죠. 사실 제가 매일같이 오가는 다리 및 길은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 같은 곳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출근길이 바쁘니까 그냥 다리 밑에 노숙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그 할머니가 자꾸 눈에 걸린 거죠. 사실 친생모보다는 친모친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가난한 가정이어서 엄마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직접 병원 간호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엄한 면이 있었고 가부장적이어서 가깝게 지내기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또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안타깝게도 제가 15살이 된 해에 병이 악화해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게는 참으로 애틋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할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며 생각하곤 합니다. 가끔은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보며 함께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키워준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상하게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리 밑에서 노숙하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물론 저도 살기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나치긴 했지만 처음에는 혹시 치매 노인이 집을 나온 곳인가 싶어서 112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했었어요. 뉴스를 통해 치매 노인들이 집을 찾지 못하고 노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리 밑에서 노숙하시는 할머니가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혹여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것이 있는지 걱정되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였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동네 언니가 다리 아래에서 노숙하는 할머니에 대해 치매는 아닌 것 같다며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쳤죠. 노숙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파 보일 때 음식을 조금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마무리한 후 퇴근하고 있었는데 다리 아래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본 내용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 듯 저는 혹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급하게 다가갔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니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는 할머니가 불량 청소년들 사이에 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량 청소년들은 냄새가 나서 앞으로 다리 밑으로는 못 돌아다닐 것이라며 본인들이 들고 있던 빵을 비둘기에게 던져주듯이 뜯어서 할머니의 얼굴에 던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한참 어른인 할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한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정보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은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신고자인 저와 피해자인 할머니도 조사 과정이 있어서 경찰관님들의 안내에 따라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불량 청소년들은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인계가 되었고 저와 할머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님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한 줄 알았어요. 그동안 다리 밑을 지나면서 수도 없이 지나치듯 봤던 노숙자 할머니가 바로 저는 이전 시어머니였거든요. 평소에는 이전 시어머니가 다리 아래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셨는데 제가 바빠서 매번 서둘러 오가다 보니 얼굴까지 자세히 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그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파출소에서 우연히 나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사실 이야기를 지금서야 하게 되었지만 남편 문제만 빼면 결혼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날처럼 잘 챙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쯤 이전 시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를 보고 안쓰러워하셨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신혼집으로 찾아오셨는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갈비에 잡채와 곰탕까지 잔치 때 먹는 음식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건가요? 요즘 영준이가 우리 며느리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미안해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해주셨으니 오늘은 그냥 놀고 먹으면 돼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미안한 건가요?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다 해줄 거예요. 요즘 영준이가 여느 때와 같아서요. 논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고 그래서 괜히 투정 부리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한 며느리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제가 일으켜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애들도 돌봐주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겠죠? 이전 시어머니가 오셨던 그날도 전 남편과 한바탕하고 난 뒤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잔치 때나 먹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면서 혹시 제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많이 달래주셔서 그래도 위로받고 참으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만일 저가 우울하거나 지쳐 보이면 이전 시어머니께서 어김없이 찾아와서 바람 쐬러 가자고 하시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어요. 남들은 시집가면 시부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전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힘든 시간에 버틸 수 있었지요.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자 이전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셨고 상황이 심각하다 싶을 때는 그냥 애들 데리고 도망가라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로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전 시어머니만큼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파출소에서 이전 시어머니를 노숙자로 만나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왜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파출소를 나오자마자 국밥을 사드렸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한 끼도 못 먹어서 불량 청소년들이 던져주는 빵이라도 주워 먹어야 하나 생각했다면서 아주 허겁지겁 밥을 드시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서야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윤이니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까 파출소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아주 놀랐다. 어머니께서 집을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알고 싶어요. 국밥 한 그릇이 사드린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나요? 준호 아빠는 이 상황을 아시나요? 응, 알고 있어. 영준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된 것이야. 아들을 왜 피해 다니세요? 그 놈이 돈에 미치기 때문이야. 2년 전에 갑자기 주식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자고 집과 차를 팔았어. 결국 다 날려먹은 모양이에요. 하다 내 집까지 팔아서 주식에 넣겠다며 나를 내주더라 하는데 내가 그놈한테 진명이를 넘겨주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넘겨줘 가지고 이런 꼴이 났어요. 단칸방 하나 구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여태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가은이 굿을 꿰고 다 빼달라고 할 기세래요. 아이 뭐라고요? 아,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에휴,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요. 이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아들이 되어서 부모의 집을 빼앗고 쫓겨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는데 이전 시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줄 것이 있다면서요. 골목길을 따라 데리고 갔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두리번거리던 중 깔창 밑에서 의문의 열쇠를 하나 꺼내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며 새아가 말하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전의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열쇠냐 고 여러 번 물어봤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주소 하나를 알려준 뒤 그곳에 가면 알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얼른 가보라고 등을 더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한번 찾아봤어요. 도착해보니 집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꼭 쥐어주신 열쇠는 바로 집 열쇠였고, 저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 노숙자로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정도였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원룸으로 된 가운데에 장롱 하나가 떡하니 놓여져 있었어요. 집안에 다른 가구나 물건들은 없었지만 오직 장롱 하나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이상해서 이것이 전 주인이 버릴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의아했죠. 그래서 그저 급한 마음에 장롱을 열었어요. 그런데 장롱을 열자마자 소리가 나며 무언가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짝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금비녀와 금가락질, 그리고 반지랑 팔찌까지 보기에도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롱 속에 있는 귀금속들을 세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정말 이 물건들을 팔면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값어치가 나가는 금 부츠였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는데 너무 놀라워하여 믿기지가 않아서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내 눈으로 본 것들이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허드슨은 계속해서 나오셨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신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었는데 이전에 시어머니는 다리 밑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방금 알려주신 곳에 다녀왔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집안에 장롱만 떡하니 있고 그 안에 귀금속들이 잔뜩 있던데 그게 다 어머니 소유의 큰 부츠들인 거예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금 부츠들은 이제 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서 팔아서 쓰던지 해라. 어머니, 이 귀한 물건들을 제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게다가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서 어머니가 팔아서 먹고 사는데 사용하세요. 아니야, 나는 됐으니까 내가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써라. 혹시라도 금 부츠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영준이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안 돼. 나는 이 나이에 돈을 쓸 곳이 없으니 내가 가져가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요? 아니, 그리고 준호 아빠가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힘들게 노숙을 하면서 살고 있겠니? 이건 다 영준이 그놈 때문이야. 그놈은 아주 돈에 미쳐서 나한테 한 푼이라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 내놓으라, 뭐고다. 쫓아와서 또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지처럼 보이려고 노숙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어떡하죠?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평생 이렇게 노숙하시면서 사시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편안하게 돈을 쓰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 뿐이에요. 영준이에게는 그런 대금 빼앗길 일도 싫어요. 어머니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되면 날씨가 추워질 텐데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진짜 큰 일 날 것입니다. 정연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설마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너에게 큰 부츠를 다 주겠다고 하겠니? 내가 살 것은 다 마련해 놓았으니 걱정 말고 내가 준 그 부치들 다 팔아서 우리 손주들을 태어 공부 꼭 시켜줘야 해. 알았지? 어머니, 저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제 앞으로 된 가게도 있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이 다 제가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 금부치든 어머니가 쓰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너가 도망 나와서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니?
게다가 아이들이 년생이라 어마어마한 4년 대학 등록금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면 한숨부터 나올 것이다. 아, 그 무치들 팔아서 편하게 공부시켜주세요. 그동안 양육비를 너에게 보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다. 그 무치들을 팔아도 아이들 양육비보다 더 적은 돈이니까 받아주세요. 결국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뜻대로 그 집에서 가져온 무치들을 팔아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모두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전 시어머니 앞에서는 가게가 잘 되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로는 제가 가게를 2호점까지 운영해도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목돈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집 자녀들은 연년생이라 돈이 2배씩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예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은인처럼 나타나 주신 거였어요. 금 부츠들을 주시겠다며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제가는 2 자녀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며 할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죠. 예전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라서 나타난 손주들을 보며 와줘서 고맙다. 며 그동안 할머니로 계셔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얼떨결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되었지만 한동안 이전 시어머니는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이 떠들며 그 동네에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팔아먹고도 가진 돈 더 없냐고 하면서 매일같이 찾아와 귀찮게 했다고 해요. 덕분에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피해 다니느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전 시어머니에게 거처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제 집으로 오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금 부츠를 조이에게 주었음에도 가진 돈이 조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절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게 준 열쇠는 돌려드렸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시려나 생각했었지만 얼마 후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방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들어보니 이전 시어머니는 손주들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서 장롱 하나 있는 그 집을 정리한 뒤에 우리와 가까운 곳에 찾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오며 가며 내가 챙길 수도 있고 아이들도 이미 늦었지만 할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전 시어머니는 단칸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후 종종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이전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예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전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종종 들러서 일을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전 시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많이 말리기도 했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며 가게에 계속 나오셨어요. 결국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대신 용돈을 꾸준히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이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전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했지만 며칠 후 집에 돌아온 이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전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연락을 할지 고민하다 결국 이미 끝난 인연이라며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전 배우자가 그런 상황이 되어 마음이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이전 시어머니는 아들이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마음 아프겠지만 이제라도 해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아이들도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본 게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되었고
제가 여전히 전 시어머니를 돌봄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아이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첫째는 존경받는 회사원이 되었고, 둘째는 운동선수로 사회생활을 하며 자립해가고 있어요. 또한 제 가게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전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전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커피앤톡이었습니다.